다음은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벌어지는 빈부의 갭, 즉 빈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산가와 월급장의 격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오늘 한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세금 등 정부의 이 재분배 정책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근거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가처분 소득 잔익계수는 0.425인데 자산을 포함한 잔익계수는 0.601이다. 즉 1에 접근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자산을 둘러싼 재분배가 사실상 세금이 효력을 발휘 못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재산세의 비중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또 이 주택 임대소득, 많은 사람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과세도 상당히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즉 돈이 돈을 버는 시대, 즉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산가 계층과 이 월급장인 계층의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는 원인인 겁니다. 월급을 어지간히 받아서 저축해서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내지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버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산 불평등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도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목이 좋은 부분을 사서 투자한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들여서 아파트 한 대 샀다가 하우스 푸어 돼서 지금 개고생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와 판단에 근거해서 희한하게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법니다. 없는 사람은 모처럼 참 월급 모아서 저축하는데 환멸을 느껴서 투자하면 쪽박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톰 피케티라는 친구가 프랑스 교수였죠.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정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저는 지금 집이 없이 전세에 삽니다. 특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려고 평생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오른손으로 벌어서 왼손으로 쓰고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 투기판이 만드는 환상에 나도 참여해야 되나 싶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히 살 돈이 있을 때는 안 샀고 지금은 뭐 별 살 형편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재분배 정책, 즉 세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든지 저는 대출도 엄격하게 재분배 정책이라고 봅니다.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이자율이 높고 대부업체를 가거나 저축은행을 가서 고액의 이자를 불려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데 있는 사람은 돈을 쉽게 빌립니다. 어제 저녁에 추적 60분에 보니까 성한정우 회장이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보니까 심야에 은행에 가서 은행 뭐 6시 전에 문 닫지 않습니까? 근데 심야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가서 200억 대출한다고 그냥 사인하고 오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모든 회계법인들이 지적을 해도 돈을 1조 이상을 빌려대는 것. 5년간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돈을 뿌려서 또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돈을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정부가 부동산을 장려하면서 은행의 문턱을 낮춰주는 이런 행태들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없는 사람이 거기 참여합니다. 근데 이 사람 반드시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 죽도록 못 갚고 하우스푸어가 될 겁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없는 사람이 사는 그런 아파트 안 삽니다. 사놓고 나면 정확하게 2, 3년 뒤에 2배로 뛸 만한 그런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재분배를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세금을 임대시장이나 재산세를 제대로 매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국민을 하여금 이 부동산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층과 중산층에 빚이 되겠다고 사회운동을 해오고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유도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까지 되고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대통령 선거에 매우 다가선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서울시에 지금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이 별로 안 보인다. 강남 4구 인접지역의 주택공급 정보가 6월달까지만 있고 올 하반기가 제일 심각할 걸로 보이는데 올 가을에 거기에 주택 정보가 없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주시기 조정도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한 지역이 통째로 주거가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또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서울시에 한마디로 지금 전세 가격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새 뭐 한 25평짜리 아파트 한 3천만 원 좀 올랐답니다.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주 예정 단지가 망려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서울 시내 어딘가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뭐 정부나 시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또 다른 어떤 주택의 공급과 맞추어서 이 주택의 수요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넣고 있어요. 자, 저는 박원순 시장이 동물한테도 신경 쓰고 저는 뭐 그런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그것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 하나 누일 집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박 시장이요, 정말 서울시에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나요, 외국의 중요 도시들 가면요,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이렇게 심각한 주거 문제를, 즉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고 전세가 폭등하고 집 없는 사람이 서울 시내 한 45% 절반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저기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변두리로 이주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은 또 어떡합니까? 생계에 달린 이런 문제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안 그러면 임대료 공시제도를 해서 그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도록 한다든지 왜 이런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이 내지 않는 겁니까? 정말로 중요한 서민과 중산층의 본질적 고통은 외면하면서 강아지 문제나 더 나아가서 메르스 문제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고 떠듭니고, 그리고 동성연애자는 그렇게 집착합니까? 제가 강아지나 동성연애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인기 끌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요. 서울시 시장 박원순 시장 지금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답 좀 하길 바랍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 초이노믹스 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세 면세를 해주고 은행에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린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경제에 집착을 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수는 침체되어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요.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값 올리는 정책이 고소득층 일부에만 소비를 늘렸다는 겁니다. 즉, 이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 13만 가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연 소득이 4,570만 원 이상에서만 소비가 늘어났고요. 그 밑에 계층에는 전혀 이 대출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가격 변화와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 중에도요, 이제 돈 쓰고 돌아가시자 하는 연세가 높은 분들만 소비를 했지 젊은 사람들이나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더라도요, 소득이 높은 사람만 집값이 좀 올라가면 소비를 늘리지,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중간 소득이가 낮은 사람들은 집값 올라도 전혀 돈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빚으로 집을 샀는데 집값 올랐다고 심리적으로 소득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집값 부양을 통한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은 한마디로 나중에 가계부채 확대로 또 금리가 2%만 오르게 되면 138만 명의 가구가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 이런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금리가 2%만 오르면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한계 기업 상태에 있는 14.5%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언젠가는 1, 2년 안에 바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당장 현재의 이 굳어 있는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